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8월의 마지막 주말이네요. 8월 29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투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첫 격정지인 충청권 투표 결과에 따라 지역 순회 경선의 향후 판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진보 진영 구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내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최종 본경선 진출자인 빅4에 들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 참여 선언 이후 첫 정책 공약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의혹에 국회의원직까지 던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기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퇴쇼 공세를 펴고 있지만 여권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해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병사들을 대상으로 노마스크 실험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질병관리청에 보낸 관련 문건도 확인됐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이두화 전 국회의원, 현근택 전 민주당 부대변인, 신성범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여권의 대권 소식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주말 동선부터 살펴볼까요? 민주당 후보들 충청권을 나란히 찾았습니다. 어떤지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충청의 사회자 이재명이 대덕특구를 재창조 수준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전환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이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서 금강의 기적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 네, 주말을 맞아서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모두 나란히 충청을 찾았습니다. 이 충청권을 찾은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의 전국 순회 경선 투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의미가 있죠? 전략적으로 아마 찾았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첫 경선이 일단 충청도에서 시작되고요. 이제 충청권을 9월 4일에 이제 대전 충청부터 투표를 시작하는데 지금 결과 발표를 뭐 바로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충청권 다 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하고 강원 합쳐서 이제 9월 10일 날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충청권에서 과연 어떤 정도를 득표하느냐.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과반 득표가 목표일 것이고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유의미하게 동등한 투표를 가져가는 게 목표일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충청의 사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장인어른 고향이 충주입니다. 장인어른 고향이 충주인데 충청도라는 말이 이제 충주하고 청주를 합친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고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충청권에 주자했던 양승조 지사가 어찌 보면 이제 컷오프 되면서 충청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지금 민주당 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데 공약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하자. 그다음에 충청권의 뭐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가장 큰 관건은 이제 과반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현근택 또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또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 또 대변인직을 맡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더 잘 공정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충청으로 가는 이유는 전국 순회 경선의 처음 시작이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판세가 어찌 될지 좀 좌우될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분석을 이어가 보면 자, 민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53.6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32.7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었는데요. 이두화 변호사님.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이번 첫 투표 결과가 과연 이재명 지사가 득표를 과반까지 할 수 있느냐 아니냐 관전 포인트에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저희가 그거를 이제 다른 당까지 예상하기 너무 어렵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근택 대변인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충청 그리고 대구, 경북, 강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9월 12일쯤 발표를 할 텐데요. 이제 9월 12일 날 이제 1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고 또 10월 초에 한번 하고 10월 중순에 한번 하고 이렇게 세 차례 나눌 때도 처음에 기세가 중요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충청은 이제 약간 무주공산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청이 또 뭐 여기 그 민주당 쪽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정당 쪽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그럼 충청이 어디를 지지할 건가 항상 이 부분이 네. 스윙보터 역할을 했었고 전체 본선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청, 강원이 포함돼 있고 영남은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 고향이니까 여기 네.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9월 중순의 선거 결과가 굳히기냐 아니면 뒤집기냐를 결정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과반을 득표해서 결선 투표 없이 가는 게 이재명 후보의 목표일 거고 이낙연 후보의 목표는 과반 투표를 이재명 후보가 못해서 결선 투표를 가서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서 한번 뒤집기를 노려보자 이런 마음이 있을 테니까 9월 12일 그러니까 충청, 강원 이 다 포함한 여론조사 결과가 특히 충청권의 여론조사 결과 이제 그 선거 결과가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에게도 이제 건곤일척의 중요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이두합 저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윤석열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 아마 그 같이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좀 나누시기가 힘드시지 않을까 하지만 또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또 우리 신성범 의원님께 여쭤봐야겠죠. 제가 좀 객관적으로 볼까요? 그렇죠. 또 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득표율 뭐 관건입니다. 저희도 준비를 했지만 이 오마이뉴스에서 조사 의뢰를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뭐 충청권에서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25.5고요. 23.1로 나와 있네요.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20% 이상 후보만 저희가 표기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지역구 뭐 의원도 이렇게 그 선거도 많이 해보셨으니까요. 첫 이 격전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아니면 반전의 기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진 사람이. 저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방금 봤던 것은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근데 지금 저 투표는 뭐냐 하면은 민주당의 권리 당원과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투표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왜 충청도가 중요하냐? 아시는 대로 저는 중원이다. 두 번째는 그 선점 효과, 뭐라 그럴까? 기선제압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게 충청도 영향이 어디로 가느냐? 민주당 경선의 핵심인 호남 민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네. 들어 보십시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이재명 지사가 높게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가 그나마 선전해서 이재명 지사와 비슷하거나 이재명 지사를 이긴다면 호남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 좀 확 붙을 때고 아니면 표 차이가 이재명 지사 후보가 좀 더 많이 벌어지면 이낙연 후보가 많이 뒤처지게 되면 어차피 이재명 아니냐. 이렇게 하면 호남도 이재명 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둘 다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다는 증거를 충청에서 찾아야 되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충청도에서도 대세는 이재명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근거를 제가 선고가 되고 또 하나는 두 명에 가렸습니다만 정세균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하느냐. 네.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정세균 후보의 득표율이 아주 낮을 경우에는 단일화 압력을 호남 지역으로부터 이낙연 후보의 단일화 압력을 받을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또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저걸 왜 보냐면은 뭐 다 현대변이나 다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가서 매달리는 게 뭐냐?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지역 의원들, 네. 구의원, 군의원, 시의원들 표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거든. 네. 대의원과 권리 당원이기 때문에. 네. 한 가지 조금 추가하면요. 지금 사실은 당원하고 대의원만 하는 게 아니고 선거인단 모집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당원 대의원이 한 80만 되는데 그렇습니다. 당원도 한 표고 대의원도 한 표예요. 네. 그냥 일반 당대표 뽑을 때는 대의원 한 표가 당원 60표 가치가 있는데 1인 1표입니다. 네. 무조건 1인 1표고 선거인단이랑 당원 합치면 지금 한 180만 정도 되거든요. 180. 그러니까 일반 선거인단이 한 100만 들어온 거예요. 네. 당원이 한 80만 있고 3차 모집하면 아마 조금 더 들어올 걸로 보는데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국회의원이 가면 다 당원들 다 따라갔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다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오더가 내리는 상황이 아니라 네.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특히 지역 언론과의 어떤 접촉 굉장히 네. 중요시 여겨서 네. 아마 대부분 가면은 지역 언론 간담회 열고 뭐 공약 발표하고 거의 정해진 순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유세를 펼치는지가 나눠지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당원들에게, 일반 뭐 시민들에게 선거인
변호인단에게 많이 이 어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본인이 당 대표도 했으니까요. 이런 권리당원 뭐 이렇게 조직력을 열심히 어필하고 조직력에 어필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도 제가 본 것 같네요. 네. 네, 이 투표가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신경전은 사사건건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펼쳐진 명락대전 TV 토론회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사안으로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본인의 선거법 재판 3년에 걸쳐서 계속됐고요.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는 것이 보도가 돼서 좀 걱정이 됩니다. 캠프에 따르면 그 수임료는 이재명 후보 사비로 1억 원 안 되는 돈을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사비라면 본인이 아실 거고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당장 구체적 금액을 제가 계산하기는 어려운데요. 1심, 2심, 3심이어서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확인을 거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네, 같이 이제 보셨는데,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됐던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단에 여러 명의 한 30여 명 정도 되는 변호인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몇이 무료로 변론을 했다라고 하고 그게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변호사님 어떻게 예. 좀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송두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해서 청문회가 이제 내일 열리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나 이제 청문회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요청을 하면서 쭉 받아보는데 변호사니까 이제 선임했던 사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다 보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2018년부터 2020 이렇게 3년 정도까지 그 했던 그 사건에서 송두환 변호사도 위임장을 내고 참여를 했었던 거예요. 이름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수임료 약정을 했었냐, 했다면 얼마를 받았냐라고 물으니까 수임료 약정이는 한 사실이 없다, 받은 사실도 없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그 사건을 할 때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었거든요. 뭐 친형 강제 입원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무죄로 대법원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동안에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름이 올라갔었는데 송두환 변호사는 이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자기는 수임료 약정 사실 없고 수임료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 여권 내에서도 이낙연 후보 이런 분이 그럼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공직자니까 그 무료로 무형의 네. 이익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캠프의 정확한 어떤 입장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게 아직 뭐 정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건 없고요. 네. 근데 아마 그때 뭐 상황을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이재명 지사의 그때 선거법일 때 국내 유명한 로펌들이 많이 달려들었습니다. 네.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송두환 이 후보자가 뭐 주심 역할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고할 때 보통 뭐 그게 어찌 보면 법조계 약간 관행이긴 한데요. 많이 이름 올려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아마 뭐 상고 이후 보충서 정도 쓰고 뭐 그걸 본인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장 찍어서 이제 제출을 한 건 맞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결국은 얼마를 받았느냐. 결국 이제 100만 원이 문제가 되거든요.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가 문제가 되는데 이걸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시민단체에서 고발도 한 것 같아요. 기본법 네. 위반이다 그래서 아마 조사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를 저희들이 얼마 예를 들어서 얼마의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금액 특정이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뭐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라고 지금 특정하기는 어려운 단계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조사까지 가기 전까 네. 갈 필요 없이 이렇게 캠프에서 편하게 근데 이게요, 밝혀주시면 저도 사실은 클리어가 지금 될 것 뭐 같은데. 이런 네.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꽤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만한 로펌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대형 로펌들이 뭐 무료로 해줄 리는 없잖아요. 네. 받을 만큼 받을 걸로 보고. 근데 형사 사건이라는 게 사실 우리 지금 법적으로는 뭐 성공보수 이런 것도 약정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사실은 뭐 저희들이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하나 있었던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번째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상정 의원의 대선 출마가 향후 여권의 어떤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막판에 어떻게 보면 좀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의원님.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네. 지난 4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 6% 넘었는데 200만 표 정도 받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 정도 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지형 자체가 양대 진영으로 딱 좁혀졌다. 그래서 제3공간 지금 심상정 의원은 천하 3분지계 그 세 가닥으로 쪼개겠다는 이제 굉장히 그 기염을 토하고 계시지만 그런 공간이 과연 나올까? 네. 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까지도 국민의당 대표까지도 포기한 그 빈 공간이 돼버린 그런 건데 과연 그걸 차지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의당의 기세나 지지도가 옛날 같지 않다는 점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작은 공간에 있을 거라는 것도 맞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끝까지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는 걸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본인은 굉장히 정의당과 본인의 의지는 강할 텐데 정권 연장이냐,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는 이 대목에서 끝까지 서태설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 이제 안철수 네. 국민의당 대표까지도 만약 출마하게 된다면 네. 서로 선택이 어떻게 될지 저는 지금은 뭐 장담할 수 없는 거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박빙의 승부에서 5% 네.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후보의 등장은 흔쾌한 일은 아니죠.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이 경선 투표를 앞두고 여권 주자들의 전략적 움직임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 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야권은요, 내일부터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68일간의 대장정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 경선 버스 이제 시작 전에 부릉부릉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시동을 켜고 있겠죠. 빅4를 가리는 이 컷오프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주자들 간에는 지금 역선택 방지를 두고 이 룰의 싸움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예비 후보로 30일, 31일 등록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기가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선관위가 가동을 시작했고요. 네. 이제 그 선관위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 선관위는 다음 달 5일까지 대권 주자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도 해봤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후보들이 있으면 이 후보들 대리인을 다 모아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우선 쭉 들어봐요. 네. 그리고 이제 전문가 자문 이런 걸 종합해서 그 선관위에서 의결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의결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과거에 쭉 데이터를 보면 어떤 선관위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했고 어떤 때는 도입을 안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나뉘고요. 그리고 당의 이제 기조국에서 이 부분을 관할하는데 기조국에서 그 데이터가 있어요. 대선 후보를 할 때는 어떻게 했고 네. 뭐 전당대회를 할 때는 어떻게 했고 서울시장 경선을 할 때는 어떻게 했다.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어떤 때는 도입하고 어떤 때는 도입을 하지 않았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이제 이게 축적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 보고를 할 거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의결로 다음 달 뭐 5일까지 의견 수렴해서 그 의결한다니까 뭐 그 부분을 저희는 지켜봐야겠죠. 네, 지금 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달 15일 1차 컷오프에서는 경선에서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 100%로 반영해서 8명이 뽑히는 게 맞죠. 그리고 10월 8일엔 2차 예비 경선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70%, 선거인단 30%가 반영돼서 4명으로 압축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최종 후보는 11월 5일 날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50% 이렇게 반영이 돼서 선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룰 신경전에 이어서 2위 쟁탈전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받는 인물이 홍준표 의원입니다. 최근에 지지율도 이제 보면은 기존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지지율이 8월 2주차에는 홍준표 의원 5.4로 나왔고요. 8월 4주차에는 8.1%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NS에 글을 남기기를 추석을 골든크로스의 목표로 삼겠다라고 네, 공언을 네. 했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이제 자신감 있는 표정이죠. 특히 이제 2030 지지를 좀 많이 네. 갖고 가는 것 같고 아마 이준석 대표로 인해서 2030 특히 남성들의 이제 입당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유승민 대표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홍준표 대표가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싶고 홍준표 대표 또 부인이 호남분이거든요. 네. 부분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본인은 이제 예전에 영남에서 도지사도 했고 지금 대구가 지역구잖아요. 그 부인은 또 호남이다. 이제 이거를 어찌 보면 이제 지역적인 기반이 있다. 그다음에 세대도 2030이 본인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와서 이제 토론회 할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토론회를 하면 내가 금방 뒤집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홍준표 대표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네. 제가 뭐 다른 당 입장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또 너무 좀 강한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아마 이분 특징이 조금 세게 발언하는 거잖아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배신자 얘기도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아마 주목된 발언을 하면서 좀 시선을 집중을 끌고 그걸 통해서 아마 지지율을 좀 올리려고, 그리고 경선에 들어가면 토론회에서 역전시키겠다. 저는 뭐 아마 이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보관이 있을 수 있겠군요. 자, 홍준표 후보 지지율 두고는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또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것 같아요. 역선택이냐 아니면 확장성의 문제냐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의원의 이 지지율 추이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홍준표 의원 호불호 분명히 갈리죠. 저분이 갖고 있는 장점은 아시는 대로 첫째는 정치를 오래 했는데 정치권 외곽 사람, 아웃사이드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는 말로 독고다이다, 혼자다 이거죠. 개파 없이 혼자 했다는 그런 느낌. 두 번째는 앞뒤 안 재고 정치적 이해득실 안 따지고 할 말 하는 듯한 느낌. 사이다 발이나 뭐 홍카콜라 그런 건데 뭐 호가 많이 갈리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지율은 높는데 과연 그러면은 저기 역선택이냐 하는 문제에서 다른 거예요. 지금 아까 이두호 의원이 설명했습니다만 저는 역선택이란 결국은 뭐냐면은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역선택 문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경선 과정에 개입하여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전국적으로는 민주당 후보 당선을 도와줄 거라는 게 역선택의 취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홍준표 또는 유승민을 선택한 이유가 그 점일까? 저는 그래 안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보수 후보 가운데는 유승민 또는 홍준표가 낫다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그래 당내 경쟁자들은 역선택이니까 아예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론조사에 빼자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당신과 민심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50%는 22만 명의 당원, 50% 여론조사 하는데 지금 역선택을 금지조항을 넣자는 사람들의 주장인 적선 이 50%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플러스 무당층만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국민의당, 국민의힘, 우리 지지자층만 갖고 대통령 후보를 뽑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민생당, 정의당 지지자들 가운데 국민의힘이 후보가 누가냐에 따라서 지지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섭 못한다. 확장이 제한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한 250만에서 잘하면 300만 명까지 선거인단 투표를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우리는 22만 명의 선거인단 플러스 또 지지자층으로 넓히지 못한 이 여론조사만 뽑을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민주당원들이 그 정도로 조직적으로 타당, 국민의힘의 경선에 개입해서 영향을 줄 정도의 조직력을 갖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나는 민주당 당원인데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속이고 들어올 그것도 어떻게 막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역선택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막는 게 또 불가능하다. 그 정도 조직력이라면 가지고 있다면 타당이 다른 정당이 대통령 선거를 안 하는 게 낫죠. 사실. 그 정도잖아요. 저도 사실은 거의 동의하는데요. 우리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할 때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렇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추미애 후보 지지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때 뭐 우리가 들어오지 마라 이럴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뭐 300만만 모으면 그런 사람들 뭐 1000명, 100명 들어와도 큰 영향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정당 입장에서는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좀 대범하게 아니 뭐 당에 맡기겠다든지 아니면 뭐 역선택 마음대로 하시라. 우리는 더 압도적인 지지로 앞서가겠다. 이러는 게 제가 보기에 오히려 더 나은 거지. 그걸 런니 많이 자꾸 이거 싸우는 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 좋음스럽군요. 네, 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갈등이 빚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당 상관위에서 이 부분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그건 후보들은 다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최재형 후보 쪽에 지금 없어가지고 이제 그 마음이 많이 부분을 조금 급하시네요. 말씀을 좀 대변해 드리자면 최재형 후보 측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결정할 거다 이런 입장인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역선택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제 과거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 다 이 우려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기록이 쭉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자꾸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기조국에서 마련하는 데이터, 전문가 의견 그리고 또 의견 수렴 이런 게 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관위에서 아마 현명하게 결정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이 룰에 관한 부분은 좀 어떻게 결정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후보별로 셈법에 따라서 발언들을 보면은 비판하는 대상이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그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요즘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이 그런데 참 특이한 경우를 경험했다. 내 페이스북에 한 줄을 썼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잡고 유승민이 홍준표 후보를 잡겠다. 그게 아마 이 앞으로 2달 보름 정도의 드라마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뭐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의견을 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신성보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독구다이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뭐 그게 실생활에서는 많이 쓸지 모르겠지만 많이 쓰지 않는 말인데 이제 홍준표 의원이 본인이 하려고 하는데 뭐 고독도 들리고 일본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특공자도 아니고 이상한 말인데 자기는 이제 자기를 뭐냐면 개파의 도움 없이 개파도 만들지 않고 혼자 스스로 정치권에서 자수성가한 나를 표현할 때 그 표현을 쓰길래 즐겨 쓰는 표현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 아니에요. 아, 네, 뭐 저희가 안 짚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저희 채널에는 또 이게 표준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저희가 다음부터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네. 쓰지 않겠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의 발언 들어보셨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들을 쭉 종합해 보면 겨냥하는 포인트가 확실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 아니면 모두 다 때리기, 모두 까기.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방금 발언 들으셨지만 홍준표 의원을 공략해서 비판을 계속 하더라고요. 뭐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뭐 1등 때리기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유승민은 또 2등 때리기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네. 어떤 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너 배신자지 그러면 나 배신자 아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탄핵 정당했다. 그 당시에 불가피했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정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배신자 얘기는 어쨌든 이제 윤석열 총장도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 다 수사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신자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가장 아픈 거는 이제 유승민 의원일 텐데 아무리 배신자 아니라 얘기해도 그 배신자밖에 기억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유승민 의원이 세게 치고 나가야 된다. 탄핵 정당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불가피했고 나는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처럼 나가야지 난 배신자 아니다. 뭐 저 대구 시민들이 그렇게 평가해 줄 거다 얘기하는 건 지금 저 얘기 지금 몇 년 동안 해왔거든요. 몇 년 동안 해왔는데도 유승민 그럼 배신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봐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홍준표 지금 후보가 잘 때리는 거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향한 것 같지만 반응은 유승민 의원이 보이는 게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만큼 본인이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여권에서 그래도 그 전부터 계속 유력한 주자로 떠오르는 윤석열 캠프에서 오늘 처음으로 정책 공약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공약이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가시죠.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영상을 보셨는데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느낌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부동산 정책을 전부 다 안 하겠다는 뉘앙스로 좀 읽히고요. 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 유권자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250만, 130만 말하기 정말 이거 되는 거야?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캠프 대변인으로서.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3기 신도시 이제 물량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저활용 그 공공 택지 같은 게 있거든요. 공공용지나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국유지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이용하고 예를 들면 이제 역세권이나 아니면 서울 안에도 그 차고지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차고지 같은 이런 부분을 이제 이동시키고 하면 이제 사실상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요. 공공이 주도해서 이 부분을 꼭 이뤄내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개입 범위를 정립하고 그다음 민간이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후보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거고요. 또 이제 국민들이 아마 저희가 이걸 발표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신혼부부나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이제 최초 주택 구입 지원 이 관련인데요. 사실은 20, 30대가 주택 비율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아주 낮아요. 40, 50대보다도 사실은 수도권이든 전국이든 해보면 훨씬 낮은 비율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 구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또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저희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자료를 제가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네. 이제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언론에서 이제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성이 있다는 걸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내일부터 계속 또 비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뭐 비판하고 지적하려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30이거든요.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요. 지적 비판 달게 받으시고 현실성 있게 내놓으셔야 된다는 점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 저희가 정책 소개해드리지만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 다른 후보자들도 모두 다 부동산 정책 있습니다. 그 유권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시고 어떤 후보가 제대로 정책을 냈는지 또 검증도 하시고 또 언론도 검증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인물 있죠? 김종인 전 위원장입니다. 오늘 나온 보도에서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의 목소리가 나와서 저희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의 선대위원장 내 의사와 관계없어 관심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윤 전 총장 후보되면 도와줄까라고 여쭤봤더니 그때 가서 봐야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어서 질문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뭐 캠프 내에서 분위기가 어떤지 뭐 소통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봐도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많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김종인 전 위원장도 지금 또 발언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뭐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뭐 그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정가빈 전 부의장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후보가 만난 저 사진도 있죠. 가장 최근에 저 언론에 보도된 가장 최근 만남 사진은 저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언론에 보도된 정도로만 확인을 드릴 수 있지 뭐 자세한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김종인 박사를 지금 그 경선 국면에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간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뭐 그 정도 용도는 아니고요. 아신 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경험에서 나오는 민심의 향배, 정치의 뭐랄까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신 분이지 일부 어디 가서 선거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라 할 수 있는 그 정도 기술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그냥 뭐랄까 큰 방향을 잡는 그런 분이죠.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경선 버스 출발 본격 앞두고 야권 주자들의 행보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대선 소식보다도 요즘 더 뜨겁게 한 줄을 달구고 있는 그 소식입니다. 윤희숙 의원과 관련된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위선자라는데 저도 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희숙 의원의 붙인 농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희가 우선 준비한 판을 좀 많이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의혹은 이겁니다. 세종시 땅 구입에 사위 찬스를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일 시점. 자,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죠. 자, 부친이 2016년 3월에 이 땅을 샀는데 이 의혹이 나온 건 사위가 이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에서 사임하고 2개월 뒤라 혹시 이 정보가 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 땅 1,871제곱미터, 3,300여 평이네요. 그 당시엔 한 7억 8천만 원이고 현재는 한 1.5배 상승했다. 10억 원 차익을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이 투기 의혹은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윤희숙 부친이 귀농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호재 지역에 해당을 하는 지역이에요. 이 윤희숙 의원의 KDI 근무 시기와 겹쳐서인데 이 KDI는 한국개발연구원이죠.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현장 실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런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캠프뿐만 아니라 이 여권에서는 굉장히 공세를 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에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까? 양이원영 어머니가 지분 20평 산 것도 뭐 투자의 귀재 이렇게 얘기해서 뭐 막 이렇게 비판했던 분이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그거보다 지금 수백 배 많은 땅을 샀으니까요. 쟁점은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투기 목적이냐 아니냐.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은 뭐 2, 3일 전에는 뭐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농사지으려 했는데 뭐 아버지도 인터뷰했고 어머니도 했고 그 농사짓는 사람도 다 인터뷰했잖아요. 건물 살려 갔다가 땅 샀다 그랬으니까 이제 투기 목적은 맞는 것 같고 결국은 두 번째 쟁점은 이게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 부분인데 네. 이게 아마 지금 산 거는 2016년 3월이잖아요. 근데 그 아마 지금 국가 산단 부분은 예타를 한 게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KDI에서 그 예타를 안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왜 세종에 가서 땅을 샀을까? 왜냐하면 지금 윤희숙 의원이 KDI에 근무한 지 오래됐거든요. 2003년부터 했고 KDI가 내려간 건 13년입니다. 2014년에 이분이 이제 집을 샀고 그랬으니까 세종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 또 이제 사위가 지금 뭐 청와대에도 있었고 기재부에 있었거든요. 네. 물론 뭐 지금 국가 산단은 당연히 기재부 관할에 있지만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에서 합니다만 국토부에 보고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부서 나누듯이 탁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네. 개발 정보가 있으면 사실은 뭐 국토부라든지 왜냐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도 계산을 올리거든요. 예산을 올리면 그게 또 기재부에 통과돼야 돼요. 그러면 개발 정보라는 게 국토부 가고 뭐 기재부는 안 가. 그건 아닙니다. 정보라는 게 돌게 돼 있고 또 KDI 특성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신도시 개발한다든지 그 예타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우리는 연구만 한다 하는데 네. 그게 또 그렇게 딱 나눠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인원이 다 해봐야 한 300~400명이에요. 그 KDI가. 이분이 2013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개발 정보들이 흘러가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마치 LH하고 비슷한 거예요. LH도 네. 모든 직원이 다 현장에서 수용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몇몇 분이 가서 하다 보니까 LH 직원 모두들이 투기한 거 아니냐? 전수조사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DI도 나오는 거라서 저는 이제 KDI 직원들이 전수조사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KDI는 보니까 원정만 재산 등록해요. 나머지 재산 등록 대상 아니거든요. 그런 약간 이제 문제점도 이번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의 부친의 땅 투기 논란입니다. 변호사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지금 윤희숙 의원의 부친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농지법 위반이랑 주민등록법 위반을 이제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뭐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윤희숙 의원이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 의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윤희숙 의원
본인이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수처든 특수본이든 합수본이든 이제 수사기관이 자기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이 부분 다 수사를 하라고 의뢰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날 계좌가 자기는 이제 입출금 통장이 한 개라고 하면서 이제 의도치 않게 국민은행이 이제 그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그 계좌 내역도 갖고 오고 그리고 뭐 CCTV 아버지가 왔다 갔다 했는지 CCTV도 확인해봐라. 그리고 그 KDI는 지금은 원장이 청와대 수석했던 분이 다시 원장으로 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자꾸 의혹 제기만 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안 대고 있는데 KDI에서 본인이 로그인했던 그런 기록 같은 게 남아 있을 거니까 그거 다 뭐 자기 정보 제공 동의하겠다. 그리고 수사 의뢰했으니까 수사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밝혀질 거고요. 근데 지금 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개의 그 주변 땅에 네 개의 일반 산다는 뭐 사실상 예타를 KDI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한 군데만 하는데 그거는 2020년 9월에 예타가 통과하고 그 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 7월에 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미래 예지력이 있는지 알고 뭐 샀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하고 본인이 이제 부친의 의혹이 있고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를 했을 때 책임지는 모습을 그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전혀 간 게 아닌데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 정치를 보여주겠다. 윤희숙표 정치는 이런 거다. 나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사안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니까요. 이름이 거론되는 제보도 직접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청와대 1.5개월과 기재부 근무 경력 가지고 농지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의혹 제기, 터무니없는 억측이고 악의적인 왜곡 보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 땅이 논란이 되자 이 가격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보면은 한 1.5배 정도 오른 거로 나오는데 그 주변에 사는 얘기들은 조금씩 분분하거든요. 이전의 땅 소유주와 부동산 관계자 이야기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멧돼지가 나와서 막 논에 뒹굴고 고라니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농지로서 재산타지가 안 와가지고 산골짜기 논이 부어가 투기적이에요. 그 길가에 땅 사서 몇 배 올랐지. 땅값이 지금 5배, 10배 오른데 수두한데. 땅값이 그 정도에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1,500배 올랐는데 여기는 지구에도 안 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로도 안 해. 네, 뭐 들으셨다시피 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것 같고요. 논란이 되니까 윤희숙 의원은 사퇴를 하겠다,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재차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이 본질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친께서 투기성 투자를 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윤희숙 박사가 당시 어느 정도 알았느냐 이 문제. 첫째는 미공개 정보를 KDI 정보를 아버지한테 전달하면서 아버지 저 땅 사놓으세요라든지 아니면은 차명 투자 아버지 이름으로 본인이 이런 의심이 핵심일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럼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당 민주당에서 자 윤희숙 의원 설명하십시오. 설명을 했잖아요. 윤희숙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자기는 정보를 준 적도 없고 차명 투자는 더구나 말이 안 되는데 내 통장까지 다 보여준다. 압수수색 하라 했던 거고 또 하나는 KDI에서 연구부서와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완전히 차단돼 있다. 그 심지어는 내부 전산망 정보 기록을 공개하면 될 것 아닙니까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희숙 의원에서 문제 제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제기하려 그러면은 그런데 당신 말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믿겠어. 증거가 여기 있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야. 그 세종 살았는데 아버지하고 몰랐을 리가 없어. 뭐 이런 식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결국은 이거는 뭐 국가수사본부 경찰에서 나서 밝혀질 건데 저는 안타까운 게 너무 윤희숙 의원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직격한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조금 너무 과도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자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과도하게 반응한 건 윤희숙 의원이에요. 엊그제 뭐 인터뷰 보시겠지만 굉장히 흥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험악해요. 뭐 낄낄거리면서 음해, 모해, 뭐 온갖 용어를 쓰셨는데 사실 이틀 전에 기자회견한 게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 이틀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생 보내려고 농사 지으려고 샀다 그랬는데 지금 모든 언론의 보도에 보면 아니구나. 이게 땅값 투자 목적으로 산 걸 맞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 해명이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뭐
공수처 수사 대상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위공직자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냥 KDI 직원일 뿐이에요. 그러면 공수처 대상도 아닌데 국회의원이 그걸 모르겠어요? 공수처 수사해라.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이거는 쇼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 나는 내려놓고 뭐 경찰의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공수처 수상 대상 아닌 거 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모르겠어요? 몰랐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조금 얘기도 안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문제가 나오는데 언론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7억 8천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8억 3천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보면 저도 그 시가 옆에 봤는데요. 네. 실거래 가격이 한 50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는 오른 건 맞아요. 한 10억 정도 차이 나는 건 맞는데 일각에서는 또 지금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니까 100만 원 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30억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차익의 목적으로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 우리 아버지가 뭐 이런 투자를 했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맞는 것이지 지금 민주당 인사들 뭐 이재명 캠페인에서 다 지적하면서 니들도 간더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기본적인 자세가 국민들이 받아보기에는 좀 되게 불편하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이 격해 있고 이게 제가 보기엔 학자 출신이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교수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치는 오래 안 됐지만 그런 어떤 지금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게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윤희숙 의원의 초기 대응이 뭐라 그럴까 좀 과잉이라 그럴까 그건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설명도 분명히 사실과 틀렸던 건데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대목은 우리가 항용 생각하는 부녀지간 가족관계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도 나옵니다만 26년 전에 결혼 실패라든지 30년 동안 독립가게 유지했다는 걸로 미루어 본다면 적어도 아버지가 땅을 사면서 딸하고 상의했을까 상식적이지만 비상식적으로 뭐 일어날 일도 많을 거다. 여기 보면 윤희숙 의원도 아 내가 아버지를 몰랐구나. 그럼 자기가 한번 들기도 한다. 이렇게 가족관계 만약에 어떻게 보면 소원했다면 그동안에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 심지어는 어떤 분께서는 그렇게 그랬잖아요. 결국은 저기 친정 아버지라는 표현까지 왜 쓰냐. 책임을 뭐 넘어가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저는 과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좀 양쪽 다 좀 차분하게 좀 결과를 보자는 말씀을 감히 드려요. 네. 한마디 더 하면요. 이게 왜냐하면 저도 뭐 친정 아버지란 말은 과하다고 보는데 그 경작인이 그랬잖아요. 땅 보러 간다면 딸 보러 간다 그랬다고. 딸이 어디 살아요? 대전에 세종에 살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사시는 분이 세종시까지 땅 보러 갔다가 거기 바로 옆에 가면은 딸이 있는데 거기 안 보고 간다는 게 상식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뭐 오래전에 이혼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자, 뭐 상식, 뭐 비상식, 뭐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아니냐의 차원은 뭐 지금 어차피 또 권익에서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뭐 이제 또 수사 또 본인이 자진해서 이제 수사받겠다 한 거고 하니까 아마 이 진실 이제 팩트가 밝혀져야지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것 그리고 당사자의 해명을 가지고 기초해서 말씀하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당장 이제 정치 이슈가 돼버렸는데 윤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퇴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제죠. 다른 이제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이 신속한 사퇴안 가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퇴한 번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직의원 사퇴는 본회의에서 표결, 과반수 제적에 과반수 이제 찬성인데 어떻게 할 거로 보이세요? 벌써 여당 쪽에서는 사퇴 쇼다라고 해서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이제 신 의원님이 말씀 잘해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야 모두 좀 특히 여당이 좀 차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의논을 하고 뭐 이랬을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각계 봤을 때 뭐 우원식 의원이라든가 남영희 대변인이라든가 뭐 김남국 수익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과도하게 비판을 하거나 김어준 씨 같은 분도 방송인도 좀 과도한 비판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비를 반납하고 그다음 방을 빼겠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분은 저렇게 단언하면 얘기를 할 거라고 그대로 이제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합의해서 안건을 올려야 되고 안건에 올라갔을 때도 국회에서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해요. 그렇죠.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어디다 투표했는지. 과반 출석하고 또 출석 과반 이제 찬성하면 이게 가결이 되는데요. 이랬던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제 뭐 그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지만 왜냐하면 20대 국회에도
사퇴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이 2명 있었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민병두 의원입니다. 민주당 쪽이죠. 근데 이분들은 개인적인 비리나 개인적인 범죄 때문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뭐 세비를 반납했다, 방을 뺐다, 뭐 이런 얘기는 확인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 임기 끝까지 지켰습니다. 근데 그때 민주당이 그럼 자기 소속 의원들한테 사퇴하겠다고 의사 밝혔을 때 사퇴 쇼라고 했나요? 본인 개인의 비리, 개인의 범죄였는데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여기는 아버지와 관련된 거 그리고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했는데 권익위 위원장 전현희 전 의원이니까 이분이 뭐 그 윤희숙 의원한테 특별히 유리하게 했을까요? 그 개인 범죄가 있는데 개인 수사 의뢰 안 했을까요? 열린 그 민주당인가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 이용 의혹, 그다음에 특혜 대출 의혹 수사 의뢰했잖아요. 윤희숙 의원도 그거 있었으면 수사 의뢰했겠죠, 권익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퇴 쇼라고 폄하하는 거는 부적절해 보인다. 민주당이 이렇게 했을 때 결기를 계속 보이고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강행했을 경우 방을 빼고 뭐 해촉하고 그 보좌진들 그리고 세비 반납하고 이랬을 때는 진정성이 보이면 본인들 소속 지금 10명의 국회의원 탈당계를 일부는 내고 일부는 그냥 탈당계 안 내고 계시는데 수사는 다 진행 중이죠. 그중에 한 명 우상호 의원만 시효 완성으로 불입건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까지 깊어지니까 이렇게 맹공을 퍼붓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한다고 나서 파장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파만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과 민주당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틀간의 마타도어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인 김두관 후보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입니다. 윤 의원이 KDI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은 윤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전재수 나를 잡지 마라, 이게 나의 정치다 이러면서 눈물을 자하면 한편의 심파극이죠. 양이원영 사퇴쇼 아닌가요?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의원직을 내건이도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당신이 위선자라는데 저도 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정말 이 양측에서 오가는 공방이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퇴에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 계속 사퇴 쇼다. 우리는 거기에 편승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일단 뭐 도와줄 리는 없고요. 그다음에 아마 윤희숙 의원이 말빛이 너무 커요, 그동안. 왜냐면 비판을 또 굉장히 세게 했어요. 말을 한 것에 대한 빚이 크다. 양이원영 그 어머니가 20평 지분 산 것도 뭐 투자의 귀재다. 뭐 그다음에 민주당 그 특위의원 나왔을 때 특검하자 이랬거든요. 왜 본인 얘기는 특검하자 얘기 안 해요? 굉장히 좀 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 이 투기한 사람들은 다 몰아내야 된다. 뭐 그거 이제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순하게 얘기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여지 보면 화살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화살 맞을 때가 되니까 나는 그냥 가버리겠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 화살을 맞아 상황이 된 거예요. 본인 말빛이 갚을 때가 된 건데.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극우 비판한다고 뭐 마타도하고 뭐 뒤에 숨어서 뭐 공작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당한 비판 받을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내로남불 논란도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 전에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탈당 제명 조치 얘기가 먼저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로 봤을 때는 국민들 시선에서는 의아하다. 민주당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내로남불 논란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 탈당 권유 12분 했는데 5명은 탈당 신청 썼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고 5분은 거부하고 있잖아요. 저도 뭐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탈당 권유한다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6명은 원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엄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6명 그냥 셀프 면접을 줘버렸어요. 6명만 문제 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가 보기에 결국은 권익위에서 하고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벌어진 건데 뭐 저는 뭐 민주당도 부족하다고 보고요. 국민의힘도 저는 뭐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 국민의힘에다 의뢰한 이제 12명 의원에 대한 자료 중에 한두 명 빼고는 다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공개하고 언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 그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다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러면서 민주당도 다 공개하자. 민주당이 자료 제출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탈당 제명, 탈당 권유한 것과 이 형평성, 그다음에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거의 문제점 다 언론의 비판을 받아보자 이랬는데 권익위 자료 제출했는데 언론에서 특별히 비판 없고요. 민주당 자료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부친의 땅 투기 논란 짚어봤고요. 사퇴안 통과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누구든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은 아닐지니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고 또한 대양의 한 부분이어라. 그러니 어떤 사람의 죽음은 결국 내가 깎여 나가는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궁금해할 필요 없다.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림으로. 세계적인 문학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 장편 소설 제목은 이 시에서 빌려왔습니다. 시인이들은 종소리는 죽은 이를 애도하는 조종이었습니다. 어떤 존재의 마지막을 고하는 신호입니다. 지난 한 주 이 종소리가 한없이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첫 종소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울렸습니다. 의심이라는 티끌만한 조각에서 시작되는 거대 권력에 대한 견제는 곧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언론의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인지 아니면 권력자들 본인인지, 중재라는 허울 좋은 이름이 사실은 재갈은 아닌지, 누군가의 말처럼 뭣도 모르는 우리들은 도무지 알 길이 없고 다만 사라진 이후의 세상을 예측해 볼 뿐입니다. 이렇게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은 누군가에겐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금지하는 법안. 사실을 적시해도 진실을 알려도 범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함께 냈다고 하니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피해자가 바른 말을 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바른 말 하는 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피해자마저 거부한 이 법안으로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려 했던 건지. 결국 법안은 철회됐지만 누군가의 양심도 함께 폐기됐다는 지적은 두 번째 조종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블랙리스트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여성 리스트까지 만든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성남시청 직원이 총각인 시장 비서관에게 잘 보이려고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며 전달한 이 리스트에는 놀잇감으로 전락한 여성들만 있을 뿐 누군가의 인격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권력자의 재미를 위해 만들어졌을 이 리스트는 그렇게 세 번째 조종을 울렸습니다. 죽음의 종소리, 경고의 종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라 무관심할 뿐이죠. 하지만 종소리는 앞서간 자의 죽음으로 산 자에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 종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울리는 종소리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은 군대 노마스크 논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 생체 실험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고 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이 최초의 집단 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를 위해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사실상 생체 실험을 지시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뭔가 뭐 방역의 영역이 어떤 정치 영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의원님께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델타 변이로 지금 연일 2,000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 뭐 아무리 예방 접종률이 지금 뭐 90% 이상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이게 맞는 거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정부에서는 생각해 봄직은 하다. 말씀하신 대로 군이 지금 한 55만 명 가운데 52만 명, 94%가 2차 접종까지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군인이. 그렇다면은 국방부나 이런 데서도 그러면 영내에서 부대 안에서는 시범 부대를 정해서 마스크 벗고 달리기도 하고 조깅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함직한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시점이 보니까 8월 4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 결국은 이제 다 좋은데 8월 4일쯤 됐으면 그때 델타 변이가 한참 할 때가 델타 변이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하고도 이른바 돌파 감염이 된다는 신호가 나왔을 텐데 네. 그것까지 돌파 감염의 위험까지 고려한 대통령의 지시였을까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하는 뭐 생체 실험 이런 표현은 좀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적어도 영내이긴 하지만 이렇게 군인들 젊은 군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다시 한번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이런 결과를 실험하는 것처럼 비춰진 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중대본에서 제가 볼 때는 국방부의 요청에 대해서 면역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좀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국방부에서도 보니까요. 중대본에 공문을 보내서 관련 사항 검토를 요청했고 또 그 내용 중에는 대통령의 지시다라는 내용까지 담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아마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냐 이 문제인데요. 저도 아마 한 5월 중순쯤이 아니라 4월 초포일 날 이제 그 인근 부대 사령부에 가보니까 네. 그 사령부는 이제 30대 많은 사람들이 부사관들이 30대고 이제 상병들이 20대잖아요. 그렇죠. 백신 다 맞았다는 거예요. 저희 정도는 지금 이제야 뭐 1차 정도 맞는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밖에 있는 분들은 20대, 30대 분들 거의 백신 못 맞았거든요. 근데 사실 군이 어찌 보면 백신에서 먼저 맞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맞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먼저 맞은 사람이 먼저 벗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물론 뭐 강제 생체 실험까지 가는 건 아니고 사실은 어딘가에서는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계속 마스크 쓰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백신을 먼저 맞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은 영내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때는 당연히 아닌 거잖아요. 그럼 저는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군대는 아시겠지만 훈련과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스크 쓰고 어떻게 훈련하겠습니까? 다니는 거 어렵거든요. 그러면 과연 대부분 맞았잖아요. 그리고 20대 청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치명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이거를 생체 실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서 주는 백신도 예비군들한테 먼저 줬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그런 백신에 대해서 혜택을 준 거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거다.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위드 코로나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이제 제일 빨리 결혼한 애들은 애들을 군대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왜 실험 대상이 돼야 되냐. 왜냐하면 군대에선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마스크 벗으라 그러면 벗어야 되잖아요. 내가 끼고 싶고 나는 더 불안하니까 나는 면역 체계가 약한 것 같으니까 끼고 싶어. 이게 군대에서는 안 될 텐데 왜 군대에서 저렇게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거리 두기를 지키기도 어렵잖아요. 병영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상한 거는 국방부에서 그럼 애초 그 하태경 의원이 주장했을 때 그럼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내부 검토하고 이런 이유가 있었다. 현 변호사님처럼 말씀을 하면 우리가 덜 불안했을 텐데 아니 내부 검토만 하고 보건당국하고는 의논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건이 딱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보건당국에 보낸 문건이. 왜 거짓말을 하지? 뭔가 딴 게 있나? 이런 의혹을 가지게 하니까 국방부 태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청와대에서는 단계적 정상화 방안으로 한번 논의했다라고 밝혔고요. 군의 노마스크 논란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 시작합니다. 정윤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납치 사건을 다룬 영화로 준비했네요. 네, 배우 황정민이 극 중에서도 배우 황정민으로 나온 영화 인질과 납치범 현빈, 경찰 협상가 손예진의 치열한 심리 싸움이 볼만한 영화 협상입니다. 네, 이번 달에 개봉한 영화죠. 인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 대표 배우가 서울 한복판에서 괴한들에게 인질로 사로잡혔다는 컨셉의 영화입니다. 괴한들의 아지트에서 황정민이 연기력과 기질을 발휘해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베테랑, 부당거래 등에서 경찰 역할을 맡아왔던 배우 황정민이 데뷔 이래 처음으로 인질범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잠시 한 장면 보시죠. 니들
유튜버 뭐 그런 거지? 오늘 밤 10시까지. 넌 나한테 돈을 보낼 거야. 오, 그렇게요.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영화 보니까 황정민을 연기한다는 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네, 배우 황정민이라는 현실과 인질로 잡힌 상황인 허구를 오가는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 스스로 어떤 연기를 펼쳐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역할 몰입을 위해서 나는 배우 황정민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다 라고 되뇌면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배우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인질로 잡혔다면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상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새로운 에너지의 어떤 황정민이 되는 거죠. 황정민은 납치범들을 속이려고 바지에 소변까지 보면서 아픈 척 쓰러지기도 하는데요. 황정민의 연기 속 연기에 당황하는 납치범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네, 영화를 쭉 보니까 진짜 리얼리티 살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산속에서 납치범들과 추격전을 벌이는데요. 제작진은 관객들이 탈출 과정을 직접 보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카메라를 특정 장소에 고정시키지 않고 손으로 들고 원테이크로 촬영해 추격 과정의 흔들림을 관객들이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출연진들이 실제 납치범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황정민을 제외하고는 스크린에서 자주 보지 못했던 배우들을 캐스팅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10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2018년 개봉한 영화죠. 협상이네요. 네, 범죄 조직 두목 민태구가 한국 경찰과 기자를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경찰 하채윤이 인질을 살려내기 위해 협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배우 현빈이 민태구 역할을, 손예진이 하채윤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 장면 보시죠. 도대체 민태구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럼?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 모든 사람들, 모든 자료들 싹 다 찾아봐 주세요. 네, 뭐 제 기억에도 배우들의 이미지 변신이 상당히 기억에 남았던 영화예요. 네, 그동안 반듯한 이미지로 로맨틱한 연기를 선보여온 현빈은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악역을 맡았습니다. 청순한 이미지를 쌓아오던 손예진은 강인한 협상가 연기를 했는데요. 감독 요청이 없었는데도 긴 머리를 싹둑 잘랐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협상은 대부분 영상통화로 이뤄지는데요. 모니터로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이 다소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들은 다양한 몸짓과 표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네, 정윤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인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유엔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정한 모레까지 철수 작전이 완료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모레부터 추석 연휴 기간 코레일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일단 창가 측 좌석부터 우선 판매되고 방역 여건을 고려해 잔여 좌석 판매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레일 예매는 내일부터 3일간이고요. SR은 9월 7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조가 이번 주 목요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의료 현장에 애로사항이 늘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수험생 본인의 직접 접수가 원칙이지만 코로나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장애 등 어려움이 있을 경우엔 대리 접수가 허용됩니다. 늦지 않게 접수하시죠. 네, 홍앵커 방송 전에 보니까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곳곳에 비가 오다가 오후나 밤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비도 오고 더위도 잠잠해지는 듯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떤가요? 네, 서울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고요. 대전 27도, 대구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해가 이제 지면 선선하던데 외출할 땐 얇은 겉옷 하나 챙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8월 마무리하고 9월이 시작되는 주간 아니겠습니까? 제일 궁금한 거 날씨입니다. 네, 내일 남부지방에 비가 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낮 기온은 25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l us why you had to hide.